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40년 전 그 결혼을 허락했던 일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후회하는 건 며느리 민수진의 본색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애는 제게 어머니가 아닌 그저 돈 나올 구멍이었죠. 어머니, 그 구식 크림 좀 버리세요. 그렇게 비웃었던 낡은 동양화가 사실은 40억 원짜리 제 노후 신탁보험 증서였다는 것을 그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애가 제 노후 자금을 단돈 500만 원에 팔아치우려 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참교육만이 답입니다. 한 달 뒤 법정에서 샤넬백을 든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몰랐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민수진은 횡령죄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며느리의 비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죠.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아니면 편안한 집 거실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통쾌한 사연을 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6세 할머니 정미라는 서울 성북동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큰 한옥은 아니었지만 마당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는 전통 가옥이었죠. 미라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 가득 쌓여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미라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대청마루 벽에 걸린 오래된 동양화였어요. 가로 1m 50세로 1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산수화였죠. 험준한 산과 구불구불한 계곡물이 그려진 먹그림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낡아 보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도 있었죠. 하지만 미란에게 이 그림은 특별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갑오였거든요. 시아버님은 한학자셨어요. 평생을 고서와 골동품을 수집하며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미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이 그림은 절대 팔면 안 돼. 이건 우리 집안의 혼이고 내 노후를 지켜줄 보물이야. 미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그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유언이었기에 소중히 간직했죠. 그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민수진이 들어왔어요. 35살 며느리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구찌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미라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어쩐 일이니? 전화도 없이. 수진은 시어머니의 인사를 대충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미라는 며느리를 대청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할까? 수진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돈이 급해요. 미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수진은 가방에서 백화점 영수증을 꺼냈어요. 보세요. 이번 달에 백화점 카드값이 800만 원 나왔어요. 남편 재훈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미라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무슨 걸 샀길래 이렇게 많이? 수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이요. 친구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저만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미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따라 명품 사느라 800만 원을 썼다고요.
수진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제 또래 여자들은 다 명품 들고 다녀요. 저만 싸구려 들고 다니면 무시당한다고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800만 원은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해요? 이미 샀는데. 수지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이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 함부로 쓸 수 없단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산수화에 멈췄습니다.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낡은 그림은 뭐예요? 매일 볼 때마다 신경 쓰여 죽겠어요.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갑오야. 갑오요, 저런 구식 그림이요. 수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저런 거 집에 거나요? 인테리어도 안 어울리고 먼지만 쌓이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아, 함부로 그러는 게 아니야.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처리해 드릴까요? 어차피 고물상에 가져가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제 카드값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미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아, 그림은 절대 안 돼. 이건 할아버지 유언이야. 수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에이,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낡은 그림 하나 못 버리겠다고요.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 그림은 건드릴 수 없어. 수지는 가방을 확 들어 어깨에 매더니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며느리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요? 결혼 초에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미라는 벽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이 그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잘 지내니? 네, 엄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카드값 때문이지. 재훈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가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 그리고 그림 버리라고 했더구나. 재훈은 난처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수진이 카드값을 못 갚아서요. 이번 달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미라는 안타까웠습니다. 재훈아, 그래도 8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니? 엄마,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산대요. 저도 수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라는 아들의 말에 뭐라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미라는 허탈했어요. 며느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들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설쳤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대청마루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얼어붙었어요. 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수화가 사라져 있었죠. 뭐야, 어디 갔지? 미라는 황급히 방 안을 뒤졌습니다. 침실 안방 부엌 창고, 어디에도 그림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지, 도둑인가? 미라는 대문으로 달려갔어요.
대문 자물쇠는 멀쩡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죠. 그렇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가져간 겁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요? 이 이른 아침에. 수진아, 우리 집 그림 어디 있니? 그림요, 무슨 그림요? 벽에 걸려있던 산수화 말이야. 어디 있는지 아니?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저 그거 치웠어요. 뭐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버리신다길래 제가 치운 거예요. 어차피 낡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수진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고물상에 팔았어요. 고물상이라고. 내 이태원 골목에 있는 고물상이요. 거기 사장님이 50만 원에 사가셨어요.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만 원이라니.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제 카드값 조금이라도 갚았어요. 미라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랬니? 50만 원이요. 어머니가 고물상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아, 그 그림은 문화재급 보물이야. 40억 원이 넘는 거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뭐라고요? 40억이요. 그래, 시아버님이 평생 모은 거야.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진품이라고.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요.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말을 안 해줬으면 함부로 건드리지를 말았어야지. 당장 그 고물상 주소 알려줘. 수진은 울먹이며 주소를 불렀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32번지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미라는 이태원 골목의 허름한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만물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갖 골동품이 가득했습니다. 도자기 목공예 품 그림 가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안쪽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라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며칠 전에 젊은 여자가 산수화 한 점 가져왔죠. 아, 그거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70대 할머니가 그림 팔러 왔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 여자가요.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젊은 여자는 못 봤는데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미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사장님, 그 그림 지금 어디 있어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제가 이미 다른 분께 팔았어요. 누구한테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컬렉터분이요. 미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요, 손님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미라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에요. 그 그림은 제 거예요. 누가 몰래 가져가서 판 거라고요.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림 파신 분도 할머니셨고요. 정당하게 거래했어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미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70대 할머니라고요. 혹시 그분 어떻게 생겼어요? 사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키가 작으시고 머리가 하얗고요.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목소리도 떨리시더라고요.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사칭한 겁니다. 사장님, CCTV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영상 좀 보여주세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쪽 사무실로 따라오세요. 미라는 사장을 따라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컴퓨터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사흘 전 오후 2시 30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한복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쓴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변장을 한 거였죠.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미라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USB 드릴게요. 잠시 후 미라는 USB를 받아들고 고물상을 나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미라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용산 경찰서에 도착한 미라는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기와 절도를 신고하러 왔어요. 미라는 차분히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그림을 가져가 변장까지 하고 고물상에 판 일을 말이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림의 가치가 얼마라고 하셨죠? 4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억이요. 그럼 감정서가 있으시겠네요. 미라는 당황했어요. 감정서요. 네, 그 정도 가치라면 문화재 감정이나 보험 감정을 받으셨을 텐데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시아버님께서 구두로만 말씀하셨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입증이 어려운데요. 실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문화재청이나 미술감정기관에 가보세요.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오시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시아버님 서재를 뒤졌습니다. 혹시 그림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죠. 오래된 책장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한문으로 쓰인 고서들이 빼곡했습니다. 미라는 책을 하나하나 꺼내 뒤적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낡은 장부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표지에는 재산 목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장부를 펼치자 한문과 한글이 섞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님의 필체였죠. 미라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봤어요. 도자기 목록, 서적 목록, 가구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겸재정선 진경산수도 1점. 영조 13년 작추정. 가치 추정 불가. 신탁 등록 완료. 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탁이라고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더 써져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 한국미술신탁공사 등록. 수탁자 정미란.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수탁자라고요. 그럼 그림은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신탁 재산이었던 겁니다. 미라는 장부를 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한국미술신탁공사. 검색해보니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한국문화재신탁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국문화재신탁입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신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정밀한 1954년 3월 15일생입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1985년에 등록된 미술품 신탁 한 건이 있으시네요. 수탁 재산은 겸재정선 작 진경산 수도입니다. 감정가는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는 놀랐어요. 2,400만 원이요. 네, 1985년 당시 감정가입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과 희소성을 고려하면 몇십 배는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확한 재감정이 필요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에서 40억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혹시 그 그림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신탁 재산이니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사흘 전에 신탁 해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미라님 본인 명의로요. 미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본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재산 인출 동의서도 제출되어 있고요.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인감 도장까지 훔쳐 쓴 겁니다. 직원님, 저 그거 신청 안 했어요. 사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럼 즉시 경찰 신고하시고 저희한테도 사기 신고 접수해 주세요. 신탁 해지를 무효화하겠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번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여자 변호사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님, 케이스가 명확하네요. 며느리 민수진 씨가 저지른 범죄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절도죄, 둘째 사문서 위조죄, 셋째 사기죄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징역 3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재산 피해 금액이 40억 원 수준이니까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가혹한 건가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라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요. 인감 도장까지 훔쳐 신탁 해지했다는 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법정이었어요. 미라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샤넬 백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민수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12일 피해자 정미란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겸재정선, 작진경산수도 1점을 절취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명의를 사칭하여 고물상에 5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감 도장을 위조하여 신탁해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은 총 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변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요.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가져갔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며 매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가족관계를 이용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인감 도장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그림은 아직 회수 가능합니다. 고물상에서 구매한 컬렉터가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진행 중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공판은 한 달 뒤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미라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어머님,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 미란의 팔을 붙잡았어요. 미라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남이야. 법정에서 보자.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미라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림을 찾았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강남에 사시는 컬렉터분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셨어요. 문화재청에서 진품 확인도 끝났고요. 감정가는 3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미라는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일 문화재청에서 인수식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미라는 문화재청 건물에 섰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본 그 산수화였습니다. 미라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아버님, 제가 지켰어요. 문화재청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미라님, 축하드립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국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증이요. 네, 이 그림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시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담당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귀한 결정이십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영구 전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자 명단에 정미란님과 선친 성함을 새기겠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뒤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수진은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물품이 회수되고 피고인의 반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5년을 부과한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가족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만했다.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신뢰의 배신이다. 피고인은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죄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끝나고 수진은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란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 사람은 사람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미라는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겸재 정선 특별전이 열리는 날이었죠. 미라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겸재 정선 탄생 300주년 기념 특별전. 정미라님 기증 진경산수도 최초 공개. 미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시실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란의 그림은 전시실 중앙에 걸려 있었어요.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어요. 진경산수도, 작가 겸재 정선, 제작 시기 영조 13년 추정, 기증자 정미란.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와의 걸작으로 겸재 정선의 독창적 화풍을 보여준다. 기증자 정미란님의 고귀한 결정으로 국민 모두가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미라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라는 돌아봤습니다. 아들 재훈이 서 있었어요. 재훈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재훈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큰 가치를 국가에 기증하시다니.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뭔데요? 사람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 일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미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배웠을 거야.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저녁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대청마루 벽을 보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그림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마당에 나가 꽃씨를 뿌렸습니다. 봄이 오면 예쁜 꽃이 필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10여 명의 어르신이 모여 계셨죠. 미란이 국을 떠서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에코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미라는 놀라서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저도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법원에서 500시간 명령 받았잖아요.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들이 모두 떠나고 둘만 남았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요. 명품이랑 친구들 시선만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미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니? 네,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미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고소한 게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길 바랐어.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미라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부터 수진은 매주 경로당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돕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참 착하네.
덕분에 밥이 더 맛있어.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77번째 생신을 맞이했어요. 아들 재훈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성북동 한옥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재훈과 수진 그리고 5살 손녀 지우까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재훈이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77개의 초가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지우가 박수를 쳤어요. 미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소원 빌고 초 불어요.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초를 불자 환호성이 터졌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이사 가려고요. 미라는 놀랐어요. 이사요 어디로? 성북동 근처로요. 이 동네가 좋더라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뵈러 오고 싶어서요. 미라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케이크를 먹으며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벽에 그림은 왜 없어요? 미라는 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지우야, 그 그림은 박물관에 있단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할머니 거였는데 왜 줬어요? 지우야, 좋은 건 나눠야 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40억 원짜리 그림을 나라에 주셨어. 지우는 눈이 커졌어요. 와, 40억. 그래, 그 돈이면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지. 근데 왜 줬어요? 미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 지우는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가고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림은 우리 노후를 지켜줬어. 돈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미라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정미란님께 귀하께서 기증하신 겸재정선 진경산 수도가 올해 최다 관람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간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박물관 역사상 5번째 기록입니다. 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는 가슴이 벅찼어요. 20만 명이라니. 그날 미라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관장실에서 관장님이 직접 맞이했어요. 정미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기증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재를 접하고 계십니다. 미라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것으로 만드신 결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시민의 자세입니다. 감사패를 전달하며 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유네스코에서 이 작품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계기록 유산이요. 네, 한국 진경산 수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년에 공식 등재될 예정입니다.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님 들으셨어요. 관장은 미란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자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그림 앞에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정선이 그렸어요. 우리나라 산과 강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누가 박물관에 줬어요? 정밀한 할머니라는 분이 기증하셨단다. 할머니는 이 그림을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라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관장이 속삭였어요. 보세요. 저 아이들이 할머님의 뜻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게 있어요. 미라는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반성문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쓴 거예요. 미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수진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오늘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는 울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셨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미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12월 8일. 오늘 경로당에서 첫 봉사를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나를 외면하셨지만 그래도 내 옆에서 일하게 해주셨다. 감사했다. 미라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오늘 한 할머니가 내게 고맙다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명품 가방을 샀을 때는 이런 감정을 몰랐다.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2025년 3월 15일. 어머니 생신날. 우리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1년 만에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 미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2025년 9월 5일. 어머니께. 저는 1년 전 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40억 원짜리 그림을 훔쳤고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법으로만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품보다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미라는 수첩을 덮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미라는 수진을 꽉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미 용서했어. 진작에. 수진은 미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미라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어요. 정미란님께 귀하께서 기증하신 작품이 해외 순회 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라는 감격했어요. 세계로 나간다니. 3개월 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갔어요. 생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들 재훈과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웅장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자 미란의 그림이 중앙에 걸려 있었어요. 옆에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쟁 SEON-트루 뷰 랜드스케이프 도네이티드 바이 쟁 미마이너스 디스 메스터피스 레프리젠츠 더 골던 에이지 어브 코리언 랜드스케이프 PAINTING. 많은 외국인들이 그림 앞에 서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머님 덕분에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미란은 뿌듯했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빛나는구나.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저도 그 그림을 팔고 싶었어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미라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엄마가 기증하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미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셋은 에펠탑 아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그림을 팔았으면 40억 원을 받으셨잖아요. 후회 안 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 40억 원보다 더 큰 걸 얻었거든. 뭘 얻으셨는데요? 너희를.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너희는 계속 돈만 쫓았을 거야. 나도 너희 본색을 몰랐을 거고.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40억보다 귀해. 수지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파리에서 돌아온 미라는 다시 서재를 정리했어요. 시아버님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며느리 미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미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란아, 내가 너에게 그림을 맡긴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다. 미란은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내가 시련을 겪을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부린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배신한다. 그 그림은 시험지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는. 미라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림을 팔았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림을 지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나눴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것이다. 미라나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선택이 너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미라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나요? 대답은 없었지만 미라는 알았어요.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우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우는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저 박물관 가고 싶어요. 어느 박물관? 할머니, 그림 있는 곳이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둘은 손을 잡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어요. 전시실에 들어가자 지우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할머니, 사람 엄청 많아요. 그치, 다들 우리 그림 보러 왔어. 지우는 그림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겸재정선이라는 화가가 그렸단다. 조선시대 분이야. 와,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소중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요. 미라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그럼 할머니처럼 그림을 나라에 줄 거예요. 지우야, 내가 그린 그림은 내 거야.
원하는 대로 하렴. 아니요. 저는 할머니처럼 할 거예요. 미라는 감동했어요. 고맙다, 지우야. 둘은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우는 다른 그림들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에 그림을 따라 그렸습니다. 미라는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미라는 집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82세가 된 미라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정미라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성북동 한옥은 아들 재훈에게 물려준다. 다만 이 집은 팔지 말고 대대손손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예금과 주식은 손녀 지우의 교육비로 사용한다. 셋째,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조의금은 모두 문화재 보존 기금에 기부한다. 넷째, 며느리 수진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다. 다섯째, 시아버지 산소 옆에 묻어달라.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미라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시련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켰다. 그림 한 점이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림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내 인생을 바꿨다. 욕심 대신 나눔을 선택했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그 결과 나는 사랑을 얻었다. 미라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라는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라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미라님, 췌장암 3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재훈, 수진, 지우가 모두 모였어요. 미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단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진정해라. 나는 괜찮아. 어머님, 치료 받으셔야죠.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치료 안 할 거야.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석 달 뒤 겨울이 왔습니다. 미라는 휠체어를 타고 박물관에 갔어요. 가족들이 함께였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전시실에 도착하자 그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재훈이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미라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어요.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파요. 지우야, 괜찮아. 미라는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할머니처럼 살아라.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네, 할머니. 미라는 다시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림 속 산과 강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 감사했어요. 이 그림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미라는 그림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달 뒤 이른 봄이었습니다. 미라는 집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재훈아, 내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님, 너를 용서해서 기뻐. 나도 많이 배웠어.
수지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내 할머니. 착하게 자라렴. 할머니처럼 살게요. 미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미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란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사흘 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성북동 한옥마당에 간소한 빈소가 차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박물관 관계자들, 동네 이웃들 모두가 미란을 기억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언제나 웃으면서 남을 도왔지. 박물관 관장도 왔어요. 정미란 님은 한국문화재 보존의 은인이십니다. 그분의 기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수지는 빈소 앞에 서서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우는 할머니 영정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재훈이 지우를 안아줬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 장례 행렬은 시아버지 산소가 있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산자락이었어요. 미란의 관이 시아버지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정미란님을 평안히 받아주소서. 그분은 일생을 사랑과 나눔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흙을 한 줌씩 뿌렸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시 제목은 할머니의 유산이었어요. 벽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수와 인물화 추상화. 모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담은 작품들이었죠. 가장 중앙에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박물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어요. 나의 할머니 정미란. 그분은 40억 원짜리 그림을 기증하셨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이 전시는 할머니께 바치는 헌정이다. 개막식에서 지우가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화가 박지우입니다. 오늘 이 전시를 열게 된 건 제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방청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아름답다는 것.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힘이 세다는 것.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40억 원짜리 그림을 혼자 간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국가에 기증하셔서 수백만 명이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가 번 돈의 10%는 문화재 보존 기금에 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그림 중 일부는 공공기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청중들은 감동했어요. 지우는 할머니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지우는 아버지 재훈을 만났어요. 아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재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수진도 함께였어요. 지우야, 내가 할머니 뜻을 이어가는 걸 보니 난 정말 감사해.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운 거 많죠? 그럼 내 인생을 바꿔주셨어. 셋은 함께 그림 앞에 섰습니다. 50년 전 겸재 정선의 그림 한 점이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그림은 지금도 박물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어요. 특별허가를 받아 폐관 후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전시실에 할머니의 그림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그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지우야, 잘 자랐구나. 네, 할머니.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 순간 그림 속 산과 강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그림에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지우는 다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돈보다 사람을, 소유보다 나눔을, 복수보다 용서를. 카메라가 천천히 전시실을 비추며 멀어집니다.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교훈을 전할 것입니다. 정밀한 할머니의 선택이 만든 기적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40억 원짜리 보물을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간직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과 나누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